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40대 여성이고 오랜 결혼 생활을 정리한 이혼녀입니다. 이 글을 쓰기까지 많은 망설임이 있었지만 결국 제 얘기를 털어놓기로 결심했어요. 저는 지난 세월 동안 시부모님을 친정 부모님처럼 모시며 살았습니다. 특히 시부께서 건강이 악화하신 뒤로는 제 청춘 대부분을 병간호에 바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남편의 도움 같은 건 없었습니다. 오로지 저 혼자 아버님을 챙기고 모셨어요. 왜냐하면 남편은 제게 아버님을 떠넘기고 바쁘다는 핑계로 집에도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얼굴 보러 오는 날이 손에 꼽을 정도였지만 저는 한 번도 남편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냥 시부를 내 아버지라 여기고 당연히 해야 할 도리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만큼 아버님과 저는 부모 자식처럼 끈끈한 사이였어요. 그렇게 당연하다고 여기며 정성스럽게 간호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저의 희생은 남편의 한마디로 송두리째 무너지고 말았어요. 남편은 어느 날 갑자기 제게 이혼하자고 말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어요. 다른 여자를 사랑하게 됐다는 거였죠. 게다가 제 앞에서 비웃듯 말하더군요. 남편은 아버지가 그동안 고마웠다면서 이 돈 받고 집을 나가라고 했습니다. 남편 손에 들린 건 시부가 제게 주셨다는 봉투였어요. 남편은 당당하게 이게 아버지의 뜻이라며 저를 내쫓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몰랐어요. 아버님께서 저를 어떤 존재로 생각하고 계셨는지를요. 저는 단순한 며느리가 아니라 그분의 딸이었고 마지막까지 제 손을 꼭 잡아주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님은 내게 다른 걸 주셨다고 말이죠. 그리고 제가 받은 걸 공개하는 순간 남편은 그대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감히 상상도 못했던 반전이 있었거든요. 지금부터 아버님과 부녀 사이로 지내며 제가 겪은 희생과 배신, 그리고 사이다 같은 복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긴 글이 될 수도 있지만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속이 뻥 뚫리는 결말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와 남편의 첫 만남은 동창 모임 자리에서였습니다. 오랜만에 나온 모임이라 가볍게 친구들 얼굴이나 보자는 마음으로 참석했는데 그곳에 남편이 있었어요. 학창 시절에 몇 번 같은 반이 된 적이 있었는데 이상하게 남편과 말을 나눠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같은 반일 뿐이지 서로 대면대면한 사이였죠. 그런데 세월이 흘러 성인이 되어 다시 보니 남편은 묘하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조용하고 존재감이 옅었던 사람이었는데 그날은 분위기를 이끌며 대화를 주도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어요. 하도 달라져서 저런 애가 우리 반이 있었는가 하는 착각마저 들 정도였습니다.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며 사람이 많이 달라졌다고 그 정도로만 생각했죠. 그리고 저는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과 여러 이야기를 나누며 즐겁게 놀고 있는데 문득 남편이 제게 말을 걸어왔어요. 안녕. 진짜 오랜만이다. 예뻐져서 못 알아볼 뻔했어. 우리 같은 반 몇 번 된 적 있는데 이야기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지? 어? 그러네. 너도 많이 멋있어졌어. 아까 보니까 이야기도 재미있게 잘하더라. 같은 반이었을 뿐 단 한 번도 대화해 본 적이 없어서 갑작스러운 대화가 당황스러웠습니다. 저한테 말을 걸어올 줄은 전혀 몰랐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제게 계속해서 말을 걸며 대화를 이어나갔고 우리는 처음으로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모임이 끝날 즈음 남편이 용기를 내어 번호를 교환하자고 했고 그렇게 우리는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어요.
그 후에는 서로 호감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같은 반이었던 남편과 연애를 시작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지만 어쨌거나 연인이 되고 나서 남편은 제게 참 자상하게 굴었어요. 본인이 해줄 수 있는 선에서는 뭐든 다 해주려고 하고 저를 아주 공주처럼 모셨습니다. 그러고는 자신은 저와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싶다고 했어요. 그런 남편을 보며 저는 많은 순간들이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이렇게 적극적인 사람인 줄 몰랐거든요. 남편이 정말 많이 변했다고 생각하면서도 어쩌면 자세히 알려고 하지 않았기에 이런 사람인 줄 모르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적극적이면서 자신감 있는 남편의 모습이 참 좋았어요. 저를 위한 소소한 이벤트도 좋았고 꼼꼼한 데이트 계획까지 세워서 저를 기쁘게 해주고는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제게 종종 이런 말을 하고는 했어요. 나 같은 사람이 진짜 진국이야. 이런 사람이랑 결혼해야 평생 행복하게 사랑받으면서 사는 거라고. 남편은 제게 본인을 열심히 어필했습니다. 나는 이런 남자다. 정말 좋은 사람이니 결혼감으로 최고다. 놓치면 안 된다는 주문을 걸고자 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웃어 넘겼는데 계속 만나다 보니 정말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말에 마음이 점점 기울었어요. 한없이 자상한 남편을 보면서 그래, 내가 어디서 또 이런 남자를 만나겠어. 나는 정말 복받은 여자라고 생각됐어요. 남편이 제게 말했듯 평생 사랑받으며 행복하게 살 미래를 그려나갔습니다. 그렇게 연애 1년 반이 지나자 남편은 제게 프로포즈했고 저는 그 프로포즈를 받아들였어요. 남편은 저희 친정 엄마 앞에서도 아주 당당했습니다. 따님을 누구보다 아끼고 사랑할 자신 있습니다. 힘들게 하지 않고 평생 든든하게 지켜주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남편을 보며 저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고 그 모습을 본 저희 친정엄마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렇게 친정엄마에게 결혼 허락을 받은 뒤에 이번에는 제가 남편 집에 방문하여 인사드렸죠. 시댁 문을 열고 들어가자 아버님께서 환하게 웃으시며 저를 맞이해 주시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자글자글한 주름이 더욱 짙게 드러날 정도로 정말 환하게 웃으며 반겨주셨어요. 결혼을 생각하고 나서 남편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남편은 정말 어렵게 낳은 자식이었습니다. 시부모님께서는 서로를 닮은 아이를 가지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지만 번번이 유산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셨대요. 그러다 힘들게 임신해서 딸을 낳았는데 너무 약하게 태어난 탓에 몇 년을 병원에서 고생하다가 하늘나라로 가고야 말았대요. 그 후부터 우리는 자식을 가질 수 없는 팔자인가 보다 생각하게 되셨고 그때부터는 아이 갖는 걸 포기한 채 서로 의지하며 살기로 하셨답니다. 그러던 중에 생각지도 못하게 남편을 임신하고 낳게 되신 거죠. 남편은 늦은 나이에 정말 어렵게 가진 자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버님 나이가 꽤 많으신 편이었어요. 그래도 소중한 아이를 다시 품에 안게 되어 너무 행복했던 두 분은 남편을 사랑으로 소중히 대하며 키우셨습니다. 그러다 어머님께서 몸에 이상이 생기셨고 병과 싸우다 돌아가셨대요. 그렇게 남편은 홀아버지 밑에서 혼자 자랐고요. 시댁에 인사드리러 가기 전 남편의 가족사를 듣게 되었고 제 마음이 참 먹먹해졌습니다. 아버님 혼자서 어린아들을 키우시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을까. 그리고 어렵게 가진 아이를 두고 먼저 눈을 감아야 했던 어머님의 심정은 어땠을까. 그걸 생각하니 마음이 참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결혼하면 아버님께 정말 잘해드려야지, 딸처럼 잘 챙겨드려야지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설렘 반 떨리는 마음으로 아버님께 인사드렸는데, 어? 어딘가 낯익은 얼굴이었어요. 어, 어릴 때 저 도와주셨던... 저 기억 안 나세요? 어릴 때 발목 접질려서 절뚝거리던 여자예요. 그때 저 울지 말라고 아이스크림도 사주셨잖아요. 예비 시부를 처음 본 날,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는데 보다 보니 확실히 알겠더군요. 아버님은 어릴 적 다친 저를 도와준 아저씨란 것을요. 반가운 나머지 어릴 적 아버님을 만났던 순간을 막 설명하면서 기억이 안 나시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아버님은 저를 천천히 보시더니 이내 기억이 났다는 듯 다시 한번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기억났어요. 세상에 그 꼬맹이 소녀가 아가씨였군요. 저와 아버님만 아는 추억에 남편은 어리둥절해하며 둘이 아는 사이냐고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고 저는 자초지정을 설명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엄마가 낮잠 자는 저를 혼자 두시고는 시장에 가셨어요. 저는 혼자 자다가 일어나서 없어진 엄마를 찾으며 막 울었고 급기야는 엄마를 찾아야겠다는 생각에 혼자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내복 차림에 머리는 다 헝클어진 채로 엉엉 울면서 무작정 앞만 보며 걸어갔고 그러다가 넘어져서 발목을 접질렸어요. 누구 하나 도와주는 이 없이 그저 앉아서 서럽게 엄마를 찾으며 막 울고 있는데 누군가 제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분이 바로 아버님이셨죠. 얘야, 여기서 왜 이러고 있니? 엄마는? 몰라요. 집에 엄마 없어요. 엄마가 어디 갔냐고 묻는 말에 저는 서러움이 또 폭발했어요. 발목도 아픈데 엄마가 안 보이니까 어린 마음에 막 엉엉 울고 대성통곡했죠. 그런 저를 보며 아버님은 울지 말라고 아저씨가 엄마 찾아주겠다면서 쩔쩔매셨고 옆에 있는 슈퍼 평상에 저를 앉히시며 아이스크림을 하나 사주셨어요. 그러고는 집에 가면 엄마 계실 거라면서 다리 아픈 저를 업고 집까지 데려다 주셨습니다. 그때 멀리서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오시는 엄마가 저를 발견하셨고 아버님께 자초지정을 들으신 다음에 연신 감사하다며 허리를 숙이셨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엄마한테 엄청 혼났죠. 제 엉덩이를 막 때리시면서 집에 있지 위험하게 어디 밖으로 나오냐면서 막 혼내셨거든요. 아버님은 그런 엄마를 말리며 아이가 자다가 엄마가 없어서 놀란 것 같다고 너무 그러지 말라고 말리셨어요. 그러고는 손에 들고 있던 과일이 가득 담긴 비닐을 먹으라고 제게 주시면서 엄마 말씀 잘 듣고 나중에는 절대 혼자 엄마 찾으러 나가면 안 된다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아버님은 어린 제게 환한 미소와 함께 손을 흔들며 골목길을 나가셨어요. 어릴 때지만 워낙 놀랐던 순간이라 기억에서 잊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커서 그때 그 일을 생각하며 그 아저씨가 아니었다면 나는 미아가 되지 않았을까. 정말 감사한 분이라고 여겼죠. 그런데 이렇게 만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제가 하도 우니까 엄마도 경황이 없어서 아저씨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지 못해서 늘 안타까워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만나게 되니까 신기하면서도 너무도 반가웠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은 남편 역시도 무슨 이런 인연이 다 있냐면서 신기했어요. 그렇게 예상치 못한 인연으로 다시 만나게 된 저는 아버님과 함께 그때 이야기를 나누면서 마지막에 정말 감사하다고 아버님 덕분에 미아 안 되고 이렇게 잘 커서 남편 만날 수 있었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아버님은 그런 저를 흐뭇하게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가 하도 서럽게 우는데 그냥 지나칠 수가 있어야지. 꼭 내 딸 같아서 모른 척 할 수도 없고.
그 말씀을 하시며 아버님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뭔가를 생각하는 표정으로 보아 어린 나이에 눈을 감은 딸을 생각하시는 듯 했습니다. 그 뒤로 아버님과 저는 급속도로 가까워졌어요. 그런 인연이 있다 보니 가족처럼 가까워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또 제가 아버님을 아빠처럼 생각해서 더 그랬던 것 같기도 합니다. 누가 보면 아빠와 딸로 착각할 정도로 잘 지냈어요. 저는 아버님을 정말 제 아빠처럼 생각하며 모셨어요. 어릴 적 친정 부모님이 이혼하셨고 저는 그 뒤로 아빠를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컸어요. 거의 연을 끊고 살다시피 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런가 아버님이 마치 제 친아빠 같더라고요. 아버님도 그런 저를 딸로 여겨주셨고요. 나중에 아버님이 말씀하시기를 하필 저를 처음 만난 날이 딸의 기일이었대요. 어린 딸을 잃고 몇 년 뒤 딸의 기일날 제사상을 차리려고 과일을 이것저것 샀는데 하필 그날 저를 만나게 되신 거죠. 엄마 잃어버렸다고 울고불고 하는 저를 보니 문득 딸이 생각나셨대요. 우리 딸도 살아있으면 이렇게 예쁘게 컸을 텐데 하는 생각에 마음이 먹먹해지신 거죠. 엄마 찾으면서 우는 아이가 마치 딸 같아서 도저히 모른 척 지나갈 수 없었고 그렇게 저를 도와주신 거였습니다. 저를 업고 집으로 가는 내내 딸을 업고 가는 것 같아서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 없다고 하셨어요. 되려 저한테 고마운 순간이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날 저를 만난 게 우연이 아닌 것 같다고 죽은 딸이 본인 대신해서 보내준 것 같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아버님은 저를 며느리이자 친딸처럼 여겨주셨습니다. 저도 그런 아버님을 잘 따랐고요. 결혼 준비는 순조로웠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그렇지만 아버님께서 결혼할 때 보태라며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결혼했고 저는 아버님의 정식 며느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결혼한 지 2년이 조금 안 되었을 때 저는 지금의 딸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임신 사실을 알고 나서 아버님께 축하드린다고 이제 할아버지 된다고 말씀드렸을 때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귀여운 손녀 오래오래 보려면 열심히 건강관리해야겠다며 운동까지 하실 정도였습니다. 제가 입덧으로 힘들어할 때도 아버님은 남편보다 더 저를 걱정해 주셨어요. 몸에 좋다는 보약도 막 지어다 주시고 제가 좋아하는 과일을 참 많이도 사다 주셨습니다. 당시의 남편도 이렇게까지 정성스럽게 안 해줬거든요. 아버님은 제가 임신하기 전에도 정말 잘해주셨지만 임신하고 나서는 더욱더 지극정성으로 저를 챙겨주셨어요. 그러면 안 되지만 남편이랑 너무 비교될 만큼이요.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는 말이 괜한 말이 아니더라고요. 그렇게나 예뻐해 주시고 아껴주시니 행복해서 웃음이 끊이지 않았어요. 비 오는 날 우산 없이 출근하면 퇴근 시간에 맞춰서 회사 앞에 우산 들고 기다리시기까지 하셨어요. 우리 며느리 비 맞으면 감기 걸린다고 당신 옷은 다 젖으면서도 저를 챙겨주시던 아버님이셨죠. 이것 말고도 참 많은데 여기까지만 할게요. 더 이야기하면 아버님 생각에 마음이 아플 것 같아서요. 아무튼 이 정도만 들어도 제가 아버님께 얼마나 사랑을 받았는지 아시겠죠? 이때까지만 해도 참 완벽한 결혼 생활이었어요. 사랑하는 남편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소중한 딸, 그리고 저를 많이 아껴주고 사랑해주시는 아버님까지. 정말 완벽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제 가정에 조금씩 균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작은 바로 남편이었어요. 애 낳고 몇 년 살다 보니까 제가 알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연애 때처럼 자상한 면모는 줄어들고 무뚝뚝하고 과묵한 남편으로 탈바꿈되어 있었죠.
남편은 가정일, 육아 모두 제게 알아서 하라며 나 몰라라 했습니다. 본인보다 당신이 더 잘하지 않냐면서 저에게 많은 것들을 밀었고 제가 알아서 하라는 식의 태도를 보일 때가 늘어났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이해하고 제 가정을 잘 지키려고 했어요. 사람은 누구나 변할 수 있는 거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한결같은 게 좋지만 그거 되게 어려운 거잖아요. 결혼은 말 그대로 현실이니까. 시간이 지나면 연애 때의 감정을 잊고 무뎌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변에서도 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 가정만 그러는 게 아니구나 생각됐죠. 남들도 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사는데 저만 유난 떨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러려니 이게 바로 세월의 힘이구나 느끼면서 이해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노력하면 우리 가족은 끄떡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어쩌면 내가 노력하는 만큼 남편도 다시 전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을 거라 여겼고요. 그러나 그 믿음은 시부의 병환을 마주한 순간부터 산산조각 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그 병환이 제 운명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어요. 이날은 여느 날과 똑같이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바쁘게 일하는 중이었어요. 그러던 중 갑자기 아버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보통 일할 때 방해될까봐 퇴근 전까지 전화를 안 하셨는데 이날은 일하는 중인데도 아버님에게 전화가 와서 무슨 일인지 의아스러웠습니다.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으니 아버님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세댁, 여기 병원인데 빨리 와. 시아버지 쓰러지셨어. 네? 아버님이요? 제게 전화를 한 사람은 다름 아닌 옆집 아줌마였습니다. 아버님은 워낙 성품이 좋고 착하셔서 주변 분들과 두루두루 잘 지내셨어요. 그래서 옆집 아줌마와도 사이좋게 지내셨는데 이날 옆집 아줌마가 반찬을 맛있게 만들어서 아버님께 나눠주고자 집으로 찾아가셨대요. 그리고 집 앞 계단에서 쓰러져 계신 아버님을 발견하신 거죠. 깜짝 놀라서 얼른 119에 전화했고 급히 병원으로 옮겼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일하던 중에 날벼락과도 같은 이야기에 심장이 쿵 떨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님께서 쓰러지셨다는 소식에 이리고 뭐고 손에 안 잡히더라고요. 회사에 급히 사정을 말하고 옆집 아줌마가 알려주신 병원으로 뛰어갔습니다. 가는 내내 오만 가지 생각을 하며 제발 별일 없기를, 무사하시기를 빌고 또 빌었어요. 그런데 그런 제 바람과는 다르게 아버님의 상태는 너무도 심각했습니다. 헐레벌떡 뛰어간 병원에서 마주한 건 많이 다친 아버님의 모습이었어요. 한눈에 보기에도 상태가 안 좋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발을 헛디뎌서 계단에서 넘어지신 건가, 충격에 의해 잠시 의식을 잃으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버님은 지병으로 쓰러지신 거였습니다. 고혈압과 당뇨가 오래 누적되면서 합병증이 발생했고 그로 인해 갑작스럽게 계단에서 쓰러지신 거였어요. 나이 드신 분들은 일반 평지에서 쓰러져도 큰일 나는데 우리 아버님은 계단에서 쓰러지셨어요. 그렇다 보니 여기저기 다친 상처가 꽤 많았습니다. 아버님은 겨우 의식을 찾고 놀란 저를 보며 뭐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버님의 손을 잡고 엉엉 울 뿐이었죠. 그러자 아버님은 힘을 내 손을 뻗더니 제 어깨를 토닥토닥 두드려 주셨어요. 그렇게 아프고 정신없는 와중에도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나중에 의사한테 아버님의 상태를 들었어요. 여러 가지로 많이 안 좋다고 했고 당장 입원해서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얼른 입원 수속을 마쳤어요. 그리고서 남편에게 연락했습니다. 이만저만해서 아버님 곁에 있어야 할 것 같으니 어린이집으로 아이 데리러 가고 저녁 좀 해서 먹으라고요. 그런데 남편이 이런 엄청난 소식을 전해 듣고도
저와 같은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 때문에 바쁘다고 아이를 데리러 가지 못한다고 했어요. 아버지가 쓰러지셨다고? 아이고, 그러게 평소에 몸 관리 좀 잘하시라니까. 뭐? 당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당신 아버지야. 제일 먼저 괜찮으시냐, 좀 어떠시냐고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니야? 아이, 노인네들 아프고 다치는 거 흔한데 뭔 걱정이야. 그리고 아버지 나이가 있으신데 당연히 여기저기 아프시겠지. 더군다나 옆에 당신 있는데 걱정할 게 뭐 있어? 아무튼 난 일 때문에 바쁘니까 애는 당신이 알아서 해봐. 아버님 옆에 있어야 하는데 내가 뭘 어떻게 해? 일이 그렇게 바빠? 하루 정도는 일찍 마무리하고 퇴근하면 되잖아. 아, 안 돼. 그러다가 찍히면 진급 어려워지는데 무슨 퇴근이야. 할 수 있을 때 더 열심히 해야지. 그놈의 회사는 남편 없으면 큰일이라도 나는지 맨날 늦게까지 야근하고 주말에도 일하게 붙잡아 두더니 이런 날에도 일 시키는 회사가 원망스러웠습니다. 진짜 몸이 10개라도 부족할 지경인데 남편이 도와주지 않으니까 너무 답답하고 힘들더라고요. 되도록 남편에게 일 마무리하고 아이 좀 보라고 했지만 남편은 그럴 수 없다면서 단호하게 이야기했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 남편에게 참 서운했어요. 만약 저라면 아버님 입원했다는 소식 듣고 놀라서 달려올 것 같거든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버님인데 어떻게 태평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 놀라웠어요. 며느리인 저도 일이고 뭐고 손에 안 잡혔는데 친아들은 오죽하겠어요? 그런데 남편은 무슨 남일 듣듯이 아무렇지 않게 넘겨버렸습니다. 옆에 제가 있는데 걱정할 게 뭐 있냐고, 어련히 알아서 하겠냐면서 오히려 본인보다 더 잘 챙겨드리지 않겠냐며 관심을 딱 끄더라고요. 남편이 협조해주지 않아서 짜증났지만 계속해서 남편 붙잡고 뭐라고 할 상황이 못 됐습니다. 아이가 어린이집에 너무 늦게까지 있는 것도 걱정스러워서 하는 수 없이 친정엄마께 자초지정을 설명하고 아이를 부탁했어요. 그리고 이날부터 저는 회사와 병원, 집을 오가며 바쁘게 지냈습니다. 여기서 진짜 서운한 건 남편의 태도였어요. 저는 아버님의 건강을 걱정하며 발만 동동 구르는데 남편은 너무도 평온했습니다. 그냥 평소 모습과 별반 차이 없다랄까요? 저 혼자만 발 동동 구르고 바쁘게 지냈어요. 남편은 늘 그렇듯 본인하고 일만 생각하면서 지냈고요. 이럴 때 일찍 퇴근해서 종종 도와주면 얼마나 좋아요? 매일 도와주는 건 바라지도 않습니다. 가끔이라도 도와주면 좋으련만 조금도 협조를 안 했어요. 괘씸한 건 아버님이 입원한 병원에 찾아오지도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요. 이쯤 되니 바쁘다는 말은 핑계처럼 여겨졌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짬내서 들러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자식된 도리잖아요. 시간은 어떻게든 만들 수 있는 건데 그렇지 않다는 건 걱정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다는 거였습니다. 그놈의 회사 일, 툭하면 회사 일 때문에 바쁘다는 핑계대는 게 지겨웠습니다. 반면 저는 하루가 멀다고 매일같이 아버님을 찾아가서 살피고 챙겨드렸어요. 아이는 친정엄마께 맡기고요. 아버님, 저 왔어요. 통 입맛 없으신 것 같아서 좋아하시는 죽 끓여왔어요. 아유, 바쁠 텐데 죽까지 끓여오고. 내가 너한테 참 미안하고 고맙구나. 나야 그냥 대충 때우면 되는데 나 때문에 힘들어서 어떡하니? 대충 때우기는요. 이럴 때일수록 더 잘 챙겨주셔야죠. 그리고 힘든 거 없어요. 오히려 아버님이 더 힘드시죠. 병원에 계속 있어서 갑갑하실 거고 몸도 아파서 고생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예전에 몸이 아파서 한 일주일 정도 입원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 일주일이 정말 지옥 같았습니다. 어찌나 갑갑하고 시간이 안 가던지. 그 경험이 있어서 그런가 병원에 계신 아버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참 안 좋았어요. 그래서 챙겨줄 수 있는 건 뭐라도 다 챙겨드리고 싶었죠.
아버님은 그런 제게 고마워하시면서도 미안해 하셨습니다. 본인 때문에 제가 너무 고생한다면서 속상해 하시기도 했고요. 저는 그런 아버님의 손을 잡으며 아무렇지 않은 척 씩씩하게 웃어 보였어요. 그리고 아버님 몰래 혼자 눈물을 삼켰죠. 아버님을 볼 때면 어릴 적 헤어진 아빠가 생각납니다. 지금은 생사도 모르고 남처럼 지내고 있지만 한때는 정말 좋은 아빠셨거든요. 그러다 아버님을 만나게 되고 그때부터 아버님을 친아빠처럼 여기다 보니까 유난히 더 애틋하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아버님을 진심으로 챙겼습니다. 하지만 몸이 고된 건 어쩔 수 없었어요. 아버님을 챙기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는 회사, 병원, 집에 왔다 갔다 하면서 챙겨드리는 게 너무 버겁더라고요. 이렇게 가다가는 지쳐서 나가 떨어지겠다는 생각에 결단을 내렸습니다. 퇴원하고 아버님을 집에 모시기로요. 의사와 상의해서 주기적으로 진료를 받고 통원 치료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퇴원하고 아버님을 집에 모셨어요. 그리고 저는 오랫동안 근무하던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일을 시작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기존에 하던 일을 유지하면서 아버님을 간호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시간적으로도 한계가 있고 일의 특성상 여러 변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아버님을 간호하기 위해서는 일을 그만둬야 했습니다. 그렇게 일을 그만두고 동네에서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벌이는 줄어들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해서 아버님을 모셨습니다. 하지만 저 혼자 하나부터 열까지 아버님을 보살피는 건 어려운 일이었어요. 새벽마다 기저귀를 갈아드리고 식사 조절을 위해 끼니마다 직접 준비해야 했습니다. 심지어 병원 간호사들이 혀를 내두를 만큼 꼼꼼하게 시부의 상태를 기록해두기도 했고요. 가랑이 찢어지는 심정으로 아등바등 열심히 했지만 힘든 건 부정할 수는 없었어요. 이런 저를 보며 처음에는 며느리가 왜 저렇게까지 하냐고 이야기하던 동네 사람들과 병원 사람들이 전부 친자식보다 낫다면서 감탄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렇게 고생하면서 아버님을 살뜰히 챙기고 아버님은 그런 제게 미안해서 뭐라고 스스로 하려고 노력하셨어요. 아파서 누워 계신데도 저를 위해 무언가를 하고자 하셨죠. 그런 시간들이 쌓이면서 아버님과 제 사이에는 혈연을 뛰어넘는 신뢰와 애정으로 채워졌습니다. 한 번은 아버님이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늦은 나이에 누뚱이로 자식을 두었지만 정작 날 챙기는 건 자식이 아니라 우리 며느리뿐이구나. 친자식보다 네가 제일이야.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져 눈물이 맺혔어요. 말은 안 하셨어도 관심 없이 제 하려만 하는 남편에게 서운하셨던 거죠. 하긴 그게 당연한 거죠. 저라도 서운했을 겁니다. 남편이란 그 인간은 아버님을 집에 모시고 와서도 별반 다르지 않게 행동했어요. 남편은 여전히 바쁘다는 핑계로 아버님을 챙기지 않았습니다. 바쁘다면서 집에 얼굴 비추는 날도 드물었어요. 늦게까지 야근하다가 들어와서 쓰러져 자거나 주말에도 항상 회사에 불려야 했습니다. 심지어 오랜만에 집에서 쉴 때는 핸드폰만 만지작거리거나 업무 전화를 받느라 한숨만 쉬었죠. 그럴 때면 시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버님은 제게 그런 남편을 흉보면서 쓸데없이 바쁘다고 핑계만 대는 놈이라고 자식놈 다 필요 없다면서 제 덕에 버티는 거라고 하셨어요. 그 말에 저는 그저 아버님의 손을 꼭 잡고 미소 지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깨달았어요. 이 집안의 며느리라기보다는 진짜 아버님의 딸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요. 딸 같은 마음으로 모신다기보다는 정말 딸로서 아버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어느 순간 저는
그런 저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아마 아버님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버님은 제게 뭐라고 해주고 싶은데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그저 제 손을 잡거나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면서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 있냐며 묻곤 하셨어요. 저는 그럴 때마다 그런 말씀 마셔라. 가족이니까 당연히 하는 거라며 웃어넘겼습니다. 저는 정말 아버님을 아빠로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린 건데 아버님의 마음은 편치 않으셨나 봐요. 그날 이후 아버님은 저를 며느리라 하지 않고 딸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며느리가 아니라 딸이라고 소개하셨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보여드린 정성과 헌신이 훗날 제 인생의 판을 완전히 뒤집는 계기가 될 줄은요. 아버님의 선택이 제 삶을 지옥으로 만든 남편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결정적인 순간으로 이어질 거라는 것을 절대 몰랐어요. 아버님의 병간호가 길어질수록 남편과 저는 더욱 선명한 대비를 보였습니다. 남편은 한두 번 정도 마지못해서 시큰둥하게 아버지 몸은 좀 어떠세요? 라고 말만 던지고는 금세 핸드폰에 시선을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잠깐이라도 얼굴 비췄다는 이유로 자식으로서 충분히 효도했다고 생각하며 떳떳해했어요. 그것도 제가 등 떠밀어서 억지로 한 건데 말이죠. 반면 저는 아버님의 기침 소리에도 벌떡 일어나 물을 건네고 식사 때마다 죽의 온도를 맞추며 작은 표정 변화까지 살폈습니다. 그 모든 순간이 저에겐 당연했어요. 하지만 아버님은 당연하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저를 딸로 생각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 행동이 당연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며 대단히 여기셨어요. 어느 날 방불이 꺼지고 조용해진 새벽, 아버님은 옆에서 간호하다가 침대에 머리를 대고 깜빡 잠이 든 제 머리를 쓰다듬으시며 낮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참 못난 아버지다. 이렇게 매일 너를 힘들게 하니 말이다. 내 새끼는 바쁘다는 핑계로 날 이렇게 내버려 두는데 너는 내 핏줄도 아니면서 이렇게 정성을 다할 수 있니? 내가 이 은혜는 절대 잊지 않으마. 너한테 진 빚 꼭 다 갚고 눈 감을 거야. 보지는 못했지만 알 수 있었습니다. 아버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는 사실을요. 무덤덤하게 슬픔을 누르고 말하는 그 목소리에서 미안함, 고마움, 그리고 결심이 함께 섞여 있는 것 같았어요. 반대로 남편에 대한 아버님의 불신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쓸데없이 돈 버는 데에만 정신이 팔렸다. 정작 필요한 데는 마음을 못 쓰는 놈이라면서 혀를 차셨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이 시기부터 아버님은 변호사와 은밀히 연락을 주고받고 계셨습니다. 제가 일 때문에 잠시 집을 비운 사이에 변호사를 집으로 오게 하기도 하셨어요. 그 이유는 당신의 남은 재산과 유산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서였죠. 아버님께서 제게 자주 하시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가 가진 전부를 다 주고서라도 고마운 마음을 꼭 남기고 싶다고요. 그 말이 단순한 감사의 표현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사실은 저를 위해 진짜로 준비하셨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은 분위기 파악 못하고 한술 더 떠서 아버님께 돈 이야기를 꺼내곤 했어요. 아버지, 어차피 여기서 지내시는데 집도 좀 정리하시는 건 어때요? 나중에 물려주실 거 있으면 미리 주세요. 제가 관리할게요. 뭐라고? 네 놈은 나한테 할 말이 그놈의 돈밖에 없냐? 나 아직 안 죽었다 이놈아. 남편의 말을 들은 아버님의 표정은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그날 아버님은 처음으로 남편에게 목소리를 높여 소리치셨어요. 그러자 남편은 뭐 잘한 게 있다고. 어차피 돌아가시면 본인이 물려받을 건데 미리 주는 게 뭐 잘못됐냐고. 아버지 때문에 아내가 일 그만두고 아르바이트 하는 바람에 집안 사정이 전과 같지 않다고 해댔고
저는 옆에서 그런 남편을 말리며 가만히 있으라고 했어요. 물론 전보다 돈이 줄기는 했지만 아버님 앞으로 나오는 돈도 있고 해서 부족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적지만 제가 아르바이트에서 버는 돈도 있었고요. 그걸 아버님도 다 알고 계셔서 어려우면 알아서 저한테 줄 테니까 남편에게는 신경 끄라며 호통치셨습니다. 안 그래도 미운 아들인데 당신이 죽기를 바라는 것처럼 돈만 바라니까 괘씸하게 생각되셨나 봐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아버님은 이미 모든 걸 정리하고 남편에게서 등을 돌리며 제게 가장 큰 선물을 남기려고 결심을 굳히고 있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얼마 후 아버님의 병세는 날이 갈수록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처음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걷던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침대에 누워 작은 숨소리조차 내기 힘겨워 보이더군요. 저는 거의 아버님 방에서 붙박이처럼 지내며 하루하루를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은 달랐어요. 원래도 잘 안 들어왔지만 아버님의 상태가 심각해지고 나서는 예전보다 더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얼굴을 비치는 날이 드물었어요. 제가 전화를 하면 일 때문에 바빠서 근처 친구네서 자고 간다고 하거나 회사에서 자고 간다는 말만 반복했고 그마저도 이젠 귀찮아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남편이 집에 왔는데 낯빛이 수상쩍더군요. 그리고 제게 폭탄 발언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이혼하자. 나 더는 너랑 살기 싫어.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버님이 이제 숨을 고르는 것도 힘겨운 상황에서 저에게 꺼낸 말이 이혼이라니. 저는 오랜만에 집에 와서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냐고 경악스런 표정으로 묻자 남편은 오히려 뻔뻔한 표정을 지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솔직히 말할게. 나 다른 여자 있어. 많이 사랑하고 있고 이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랑 같이 살고 싶어. 더 이상 거짓말하고 밖으로 도는 거 지긋지긋해. 보니까 아버지 곧 돌아가실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당신은 우리 가족한테서 떨어져. 아버지 마지막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소리와 함께 제 몸은 그대로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아버님의 병간호로 지친 몸보다 남편의 배신이 제 마음을 훨씬 더 무겁게 짓눌렀어요. 알고 보니 그동안 일 때문에 바쁘다고 핑계댄 건 상간녀와 함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 것도 모르고 저는 일 때문에 고생한다고 걱정했는데 남편은 그런 제 마음을 처참히 짓밟고 있었어요. 남편은 그런 제 반응에 아랑곳하지 않고 품속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서 건넸습니다. 구겨진 봉투 안에는 몇백만 원 정도 들어있을 법한 두툼한 현금 다발이 들어있었어요. 대충 어림잡아 한 5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게 뭐냐고 물었고 남편은 아버님이 주시는 거라며 대신 전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고마웠다고 아버지가 대신 주라고 하시더라. 네가 아버지 간병해 준 것도 있고 해서 내가 조금 더 챙겨 넣었어. 그러니까 그거 받고 이제 그만 이 집에서 나가라. 서로 힘들게 하지 말고 좋게 끝내자고. 그래야 아버지도 편히 눈 감으시지 않겠어? 남편의 말투에는 진심 어린 배려나 고마움은 눈꽃만큼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인생에서 사라지라는 냉혹한 선언 같았죠. 저는 봉투를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눈을 들어 남편을 노려봤습니다. 말도 안 돼. 아버님이 진짜 이런 식으로 마음을 전하셨다고? 그럴 리가 없어. 당신은 몰라도 아버님은 그러실 분 아니야. 인사도 없이 이렇게 돈 봉투로 대신할 분이 아니라고! 제 말에 남편은 씩 웃으며 태연하게 못 믿겠으면 마음대로 생각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부정한다고 달라질 건 없다고요. 제가 믿던 안 믿던 아버지가 준 돈은 틀림없으니 그냥 받아들이고 끝내자고 했어요. 냉철하게 말하는 남편을 보고 제 마음 한쪽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마치 우리의 결혼 생활처럼요. 하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냉정한 기운이 제 안에서 피어올랐습니다.
갑작스런 폭탄 발언에 놀라서 당황스러웠지만 냉철한 생각을 잃지 않았어요. 남편의 오만한 말투와 저를 내팽개치듯 건네는 봉투 속 몇백만 원이 오히려 다가올 사이다 같은 순간에 전조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때는 알지 못했지만 남편이 이 돈 받고 꺼지라는 듯이 말한 그 순간부터 제 인생의 판도가 완전히 뒤집히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며칠 뒤 아버님의 병세는 급격히 악화하였어요. 남편은 제게 계속해서 나가라고 난리쳤지만 저는 아버님을 두고 나갈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친권이고 양육권이고 다 포기하고 아이를 줄 테니 제발 아버지한테 그만 신경 쓰고 나가라고 소리쳤어요. 그런데도 저는 끝까지 아버님 곁을 지키려 했습니다. 남편한테 정 떨어져서 이혼하기로 마음먹었지만 이렇게 쫓겨나듯 이혼할 마음은 없었어요. 잘못은 제가 아니라 남편이 저지른 거고 무엇보다 아픈 아버님을 혼자 둘 수 없었습니다. 말로는 본인이 알아서 한다고 했지만 저는 알아요. 남편이 아버님을 제대로 챙기지 않으리라는 것을요. 그래서 남편이 뭐라고 하던 상관하지 않고 아버님 곁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아버님이 살아계실 동안만 있을 거라고 했죠. 그 다음에는 알아서 나갈 거라고 조금도 이곳에 너랑 있을 마음 없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남편은 혹시 아버지 재산 바라고 이렇게 질척거리는 거냐고 했고 저는 남편에게 쌍욕을 해댔어요. 내가 너랑 같은 부류인 줄 알아? 그런 건 너나 관심 있겠지. 여자한테 미쳐서 가족이고 뭐고 안중에도 없는 너랑 동급으로 취급하지 마. 제가 가장 화가 나는 게 뭔지 아세요? 저를 배신한 것도 괘씸하지만 아픈 아버님을 두고 상간녀한테 빠져서 불륜을 저지른 거였습니다. 하나뿐인 아버지가 오늘 내일하는 마당에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아버님이 어느 정도 기력이 있을 때도 저렇게 남몰라라 했는데 건강이 급격히 안 좋아진 아버님을 챙기려 들겠어요? 오히려 더 방관할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남편이 바라는 건 아버님의 집이었을 테니까요. 저는 남편에게 그딴 거 조금도 관심 없으니까 네가 다 가지건 말건 상관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저 아버님의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할 수 있게만 해달라고 했죠. 아버님은 숨소리 하나도 벅차 보였고 심상치 않아서 급히 병원에 입원시켰어요. 그러자 몇 가지 검사를 하던 의사는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라며 조심스레 말을 꺼내더군요. 저는 아버님의 손을 꼭 잡고 혹여나 의식이 돌아오시지 않을까 조심스레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버님, 그이가 이혼하재요. 글쎄, 다른 여자가 있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버님이 그에게 주신 500만 원을 제게 주면서 이제 그만 이 집을 나가라고 하네요. 그래도 저 아버님의 마지막 순간까지 꼭 붙어 있을 거예요. 아버님 홀로 쓸쓸하게 가시게 두지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신 이후 아버님은 힘없이 주무시기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님과 대화하는 건 상상할 수도 없었죠. 그래도 아버님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에 저는 마지막이라도 좋으니 아버님의 다정한 목소리를 한번 들었으면 했어요. 처음 저를 보고 웃어주셨을 때처럼 다정하게 제 이름을 부르며 웃어주시기를 소망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도 보고 싶더라고요. 그러던 그 순간 감긴 눈꺼풀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더니 마치 큰 힘을 내는 듯 겨우 눈을 뜨셨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을 아주 천천히 움직여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얘야, 그동안 나 때문에 정말 수고 많았다. 외롭지 않게 내 곁에 있어줘서 참 고마웠어. 제 눈가는 뜨겁게 젖어들었습니다. 그렇게 보고 싶은 얼굴과 듣고 싶었던 목소리를 들으니 더 이상 소원이 없더라고요. 눈물이 한없이 흘렀지만 눈에 힘을 주고
마지막일지 모르는 아버님의 모습을 담고자 노력했습니다. 남편은 단 한 번도 보여주지 않은 감사와 애정의 말이었기에 더 뭉클하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아버님의 따스한 손을 붙잡고 막 우는데 문득 아버님께서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듯 제게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오늘 밤 내 변호사가 찾아올 거야. 너는 내 딸이나 다름없었다. 어쩌면 일찍 죽었을지도 모르는 나를 지금껏 살린 건 다 네 덕분이야. 내 아들은 불효자고 나한테 그런 자식은 없느니만 못해. 그래서 네게 내 전부를 줄 생각이야. 내가 말했지. 너한테 진 빚은 다 갚고 갈 거라고. 내 딸, 그동안 고마웠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힘들게 해서 미안하구나. 아버님은 그 말을 끝으로 더 이상 말씀을 안 하셨고 힘겹게 눈을 감고 다시 잠에 드셨어요. 저는 변호사라고?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이지? 의아스럽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누군가가 아버님의 병실 문을 열고 찾아왔습니다. 아버님의 말씀처럼 정말 변호사였어요. 아버님의 변호사는 제게 서류 봉투를 건넸고 그 속에는 재산 상속에 관련된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버님께서 가지고 있던 땅과 집 그리고 적지 않은 금융자산이 전부 제 앞으로 상속되도록 정리된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대충 확인해 보니 적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순간 숨이 멎는 듯 놀랐지만 동시에 그동안의 헌신을 인정받는 기분에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언제 이런 걸 준비하셨나? 그동안 내게 마음의 빚이 상당하셨겠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미어졌습니다. 불과 며칠 전 남편은 제게 구겨진 봉투를 내던지며 말했죠. 아버지가 그동안 고마웠다고 이 돈 받고 꺼지라고 했는데 아버님은 전혀 다른 선택을 하셨습니다. 변호사가 건넨 서류 봉투 안에는 아버님께서 힘들게 적으신 유언장도 같이 들어 있었는데 내용을 읽어보니 아버님은 전부터 남편의 수상함을 눈치채고 계셨더라고요. 아들에게 저 말고 다른 사람이 있다는 느낌을 받으셨대요. 자식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 아는 게 부모라고 하잖아요. 아버님은 대충 눈치를 채신 거였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재산을 노리고 있고 본인이 죽으면 저를 버릴 것이라는 것도 짐작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전에 만반의 준비를 해놓으셨습니다. 겉으로는 아닌 척 모르는 척 하셨지만 다 보고 계셨던 거예요. 남편이 제게 내민 봉투가 그저 푼돈이었다면 아버님의 서류는 인생을 바꿀 만큼의 값진 보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안에는 너는 내 딸이었다는 따뜻한 인정이 담겨 있었죠. 며칠 후 아버님은 결국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남편은 뻔뻔하게 상간녀를 데려와서 아버님 영정사진에 대고 인사시켰어요. 아직 이혼도 안 했는데 말이죠. 그리고 제게 이제 그만 꺼지라고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저는 괴념치 않았습니다. 남편이 내뱉은 말은 고스란히 부메랑이 되어 돌아갈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아버님의 장례식장에서 상간녀와 시시덕거리는 남편에게 몇백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던졌습니다. 남편이 제게 준 금액으로 똑같이 집어넣었고 그걸 던지며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님이 그동안 고마웠대. 그러니까 이 돈 받고 꺼져. 뭐? 이게 미쳤나?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야, 아버지 돌아가시고 정신줄 났냐? 아니, 나 제정신이야. 곧 정신줄 놓게 되는 건 내가 아니라 바로 너일 텐데? 저는 돈 봉투 위에 아버님에게 상속받은 서류를 내려놓았어요.
남편은 이게 뭔가 싶은 표정으로 서류를 살펴봤고 곧 눈이 휘둥그레져서는 이게 뭐냐고 제게 소리쳤습니다. 뭐긴 뭐야. 아버님이 내게 주신 재산이지. 너처럼 쓰레기 같은 자식은 필요 없다면서 진짜 자식처럼 행동한 내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셨어. 저번엔 네가 500만 원 주면서 나한테 나가 떨어지라고 했지? 그런데 이걸 어쩌니? 아버님은 500만 원보다 더한 걸 주셨는데? 남편은 믿을 수 없다고, 말도 안 된다고 고래고래 소리쳤습니다. 친자식을 두고 며느리한테 전 재산을 상속하는 게 말이 되냐면서 난리쳤어요. 저는 그런 남편의 뺨을 인정사정 없이 때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자식이라고 하나 있는 게 아픈 아버지를 나 몰라라 하고 여자한테 미쳐서 가정이고 뭐고 다 팽개치지 않았느냐고. 너는 아버님의 재산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남편은 내 돈 내놓으라고 날뛰었고 장례식장에 있던 변호사와 아버님의 지인분들이 그런 개차반 같은 남편을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그렇게 저 혼자 아버님의 마지막을 끝까지 책임졌어요. 그리고 남편과 이혼했습니다. 그것도 아버님의 변호사가 다 도와줬어요. 그 후로 남편은 가진 돈을 다 탕진하고 상간녀한테도 버려져서 힘들게 지내고 있습니다. 저한테 용서해달라고 구질구질하게 매달렸지만 저는 그런 남편을 처참히 무시하고 버렸어요. 그런 쓰레기 같은 인간을 다시 가족으로 받아들일 마음은 조금도 없습니다. 남편을 생각하고 기분이 참 더럽지만 아버님과 함께한 시간만큼 제 인생의 소중한 보석으로 남아있어요. 마지막에 며느리가 아니라 딸이었다는 그 한마디가 제게는 가장 값진 유산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홀로서기를 하며 제 삶을 다시 써내려가고 있어요. 그리고 사연을 통해 하늘에 계신 아버님께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다음 생에는 꼭 아빠와 딸로 다시 만나자고요. 그럼 지금까지 저의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